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각자 맡은 영역이 있고 그 스토리를 발전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셨잖아요, 공약을. 여성 관련 공약을 다 보시고 이 여성 관련 공약을 다 보신 느낌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여성분 어떤 입법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는,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은호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듣고 또 검토가 하셨고 하니까. 공약이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지시밖에 하지 못할까,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과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게 실효성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아쉬움이고요. 특정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그 문제식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의 인식들부터 좀 접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안사안식의 접근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공약들이 그래서 공약이라는 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만 잠깐 반짝하다가 국회 들어가면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럼 이런 공약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선거철 때만 되면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런 정책 제안들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저는 당에서부터 한 뭐 1년 전부터라도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 정책에 제안들을 좀 역으로 받아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공약으로 만드는 거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거마저도. 그전에 우리 거 받아주세요. 우리 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다습되는 현상이 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평당원인데요. 그래도 이제 경찰도 했었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자기 정당의 공약집을 안 보고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니거든요.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약집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좋지만 이게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 정당이 저런 공약을 약속했으니까 지지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공약집을 보면서 현실 정당들이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느냐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떤 정당이 뭐 다수당이 됐는데 거기는 공약이 전혀 없었어 라고 해서 저희가 4년 동안 놀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은 계속 우리의 이슈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거꾸로 공약집에 우리의 주장이 들어갔어 안심하고 있어도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냅두면 이걸 본인들도 안 들춰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집은 그 현실 정치 진단용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 내용들은 아마 그들의 인식보다 나아간 안들이 써있지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 있는 장밋빛들은 그러니까 우리 보기엔 부족한데 그나마 아주 애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떨까 싶고요. 이제 뭐 최근에 뭐 슬플 게 아니라 그냥 정치가 그런 거죠. 정치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성의 당 등 이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은 너무 중요하고 그건 단지 이제 여성의당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다른 여성 뭐 유권자 시민분들도 정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탁하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막 귀에서 피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세대도 연령도 다르고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평균 재산이 뭐 수십억이잖아요. 저도 수십억까지 뭐 5, 60대 남성을 상상 못하든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의기관이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이런 그 의제들이 관철된다라고 꼭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게 82년생 김인지영 뭐 책이나 영화가 베스트셀러 됐을 때
또는 최근처럼 뭐 N번방 박사방 사건화 됐을 때 그때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그 유행 따라서 담아놓고 여론이 조용해지면 또 안 돌아보죠. 그래서 아까 뭐 스토킹 관련된 법들도 20년 지났다고 하시잖아요. 전 그런 것들은 다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사하는 점이.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저렇게 당연히 필요한데 안 되는 법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다음 총선, 그러니까 다음 국회 때 그 바꿔낼 거냐 그런 고민들도 향후에도 나눴으면 좋겠어. 오늘 이뭐 전문가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전문가면서 또 활동가시고 액티비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하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약집 보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사실상 않았고 그냥 뭐 이렇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좀 달라져야 되니까 계속 이제 저희가 뭐 떠들고는 있는데요. 이 공약은 사실 철학이 없는 거? 여성이 당연히 뭐 그렇지만 여전히 주류화되지 않은 거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뭐 이거저거 구색 맞추기로 이제 넣어주는데 그 구색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냐 이게 지금 현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으니까 뭐 어디 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지만 뭐 기조 같은데 여성이 행복해야 뭐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게 지금 2020년인데 그래서 여성 안정 공약이 필요한데 이런 전개가 너무 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21대 이제 후보자 정리된 거 보면 여성 후보 비율이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성 정치인들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도 되게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활동가가 아니고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법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을 걸어볼 수 있거든요. 국정과제를 해놓고 왜 안 하냐 얘기하시고 그 국정과제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연구도 개발해요. 그게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든 정책과 제도는 법을 통해서 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정당에서 뭐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근거 충분히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약을 이 사람 이제 각 정당에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 지형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신문에서 이런 걸 만들고 뭐 입법까지도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체 행정부가 움직여야 돼요.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사실 집행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움직일 때 법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세력은 이런 우리 얘기하는 이런 시민사회 세력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고 우리 봤잖아요. 이런 저기 정치하는 엄마들의 힘을 진짜 저희들이 봤고 그게 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4.15 총선에서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손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1대 국회는 젠더 지형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고 2년 동안 이상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세력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들과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어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거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 노동 쪽부터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을지. 저희는 일단 두 가지를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여성의 일자리를 경력단절 예방과 아, 취업지원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고용 단절과 경제활동 촉진 법으로 사실 개정하고 내용도 확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하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선배 임금 격차가 세계적으로 0인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줄여갈 거냐라고 하는 거가 관건이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거의.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선배
선배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줄이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오는 여성 성차별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법 개정 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그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법률 그걸 갖다가 여성 경제학 촉진으로 좀 확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성별 인구격차 문제에 대해서 그 통일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요것과 더불어 좀 그 얘기를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차별, 고용성차별 받는 경우에 지금 구제 절차가 없잖아요. 이게 행정적 구제 절차가 없어요. 있는 게 국가인권이에요. 근데 그건 뭐 권고밖에 못하고 있고 저는 뭐 여성신문에 썼습니다만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구제를 고용성차별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뭐 새롭게 마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EEOC 같은 거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문제 하나 던지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6번 정도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근데 많이 구축했는데 문제는 실효성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근로감독 강화예요. 우리가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법률반을 예방도 하고 시정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좀 변화, 노동자, 여성 노동 정책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요 자료에는 좀 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는 거와 더불어서 그 특별 고용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용상의 성차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다 고용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고용감독까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평등 전담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네네. 같이는 하죠. 네. 네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죠. 그래서 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범단 프레임, 권역단절이라고 네. 하는 그 그래 프레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네. 않으면 여성 노동시장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내기 되게 어렵고 거의 압도하고 있어서 다른 분도 저기 강화하는 지역에서 보이고 관련 돌봄 관련해서 돌봄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냥 기억 남는 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 돌봄 필요성,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이 수면에 많이 올라왔는데 근거법이 없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디테일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종사자 처우에서는 기본이고 입 아프고 그건 돌봄 노동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특히 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원 단체들은 자기들은 가르치는 교사인데 학교에서 왜 돌봐 이게 너무 상충이 커요 하고 그 교원 단체들은 엄청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등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 관여 못하게 된 집단이지만 사실은 그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 등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어떤 교원 단체들인가. 근데 학부모들, 양육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늘 이제 관철시키기 힘들었고 저희 단체가 소수지만 그나마 생겨서 이렇게 그런 그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노력 중인데 그런 근거법을 약속했으니까 하고 보수 정당도 2012년부터 약속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출범한 지 몇 년 됐는데 총선 공약에 넣는다는 건 사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이름이 온종일 돌봄인 것은 그 의의가 뭔지는 알겠지만 사실 온종일 돌봄을 그렇게 원하는 양육자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그거는 개인 취향이고 선호의 문제인데 실제 다수가 온종일 돌봄을 내 자녀를 이제 돌봄을 이제 외주 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양육권 그러니까 양육자나 피양육자 둘 다 돌봄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돌봄을 돌볼 권리, 돌봄 받을 권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전히 기업의 부담과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계속 국가에서 봐준다는 거예요. 막 보육
뭐죠? 어린이집 12시간 봐주잖아요.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아침 저녁 제공 의무는 없어요. 점심 먹은 아동 학대죠. 이거 국민 제가 이거 저희 단체에서 국민 아니 국가인권위에 이제 올해 저기 진정을 할 건데 제도에 식사 제공도 없으면서 12시간 봐주고 이런 거는 그냥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요새 뭐 어린이집 12시간 해준다며 무상이라며 요새 김지영 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막 굶어. 막 저녁에 애 좀 늦게 하원하면 저보다 더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은 숨겨지고 요새 엄마들이 왜 힘들어 뭐 이제 더 그저 중장년층에는 요새 너무 편하지 하고 또 비혼 남녀의 입장에서는 뭐가 힘들겠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럴까 거품을 걷어내려면 뭐 근데 저희 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라는 게 네. 어린이집만 거예요?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 복지 지원법은 또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이름 짓고 대선 공약을 박근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했었던 건데 뭐 추진 안 됐고요. 그런 식의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돌봄에 대한 네. 아이에 대한 그거죠.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 방과 후 학교 교실뿐만 운영- 아니라 초등 돌봄이 또 다르다. 방과 후 교실은 학원의 대체, 뭐 약간 학원, 수학, 아동 영어, 중심. 특기 네네. 가르치는 거고 초등 돌봄은 뭘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데리고만 있는 거예요. 안전 뭐 이런 거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라 그러지? 예산 사업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 온종일 돌봄이라는 것의 이제 맹점은 너무 기업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아까 그 남성 육아휴직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력 단절을 보니까는 한 40, 이거 2015년 조사니까 이것도 너무 옛날 건데 전국 출산력 뭐 이런 거 보면 44.6%가 경력 단절을 겪었는데 교사 공무원은 11%고요. 민간 기업은 49%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잘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수치를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건데 저는 민간 기업 다니는 여성들의 뭐 경력 단절이나 육아휴직 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제고하자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맞춰가는 걸 해놓고 대통령님 이렇게 뒤에 그 저출산 위원장이시잖아요. 뒤에 숫자 써보는 그 그래프 써놓고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이거를 네 직종 간의 그 큰 격차를 숨겨놓고 하면 실제로 남성들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들 실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갔을 때 여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가 있어서 사회적 인식도 변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공무원과 교사와 할 수 있는 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고용 안정성 굉장히 네, 밀접한 관련이 사실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육아휴직은 휴직 기간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 1년 쉰다고 2년 쉰다고 다 크지 않잖아요. 지속적인 거죠.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인 이런 얘기가 많이, 노동시간 문제가 많이 나. 단축이야 노동시간 문제에 좀 많이 맞추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육아휴직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 뭐 일생활 균형 이게 저는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로만 너무 맞춰지는 것도 좀 문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인 거가 지금 있는 거를 좀 최대한 그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좀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필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거와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 노동자들의 급여 조건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거든요. 기존에도 이제 최저임금, 정규직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거고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하는 건 돌봄에 대해서 또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제도에서 그 남성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육아휴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높여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책임져 가보자. 그랬을 때 여성이 훨씬 더 사회활동이나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뭐
급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 문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분 많이 주시는 여기 남성의 육아휴직을 어떻게 육아휴직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문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분들 노동 쪽에서 하실 말씀 없어요? 근데 아까 육아휴직 너무 제도만 발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용률을 보면 그 교사 공무원은 7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만요. 남성 빼고. 근데 민간 기업의 여성 노동자들은 35% 정도 쓰기 때문에 나머지 65%는 내가 애를 낳지만 육아휴직은 생리휴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있는 줄은 아는데 비싼 걸 사용하지 못하는. 네, 뭐 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눈앞에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건지 하다 보면 지금 집권 여당도 처벌 부분 강화하지 않고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원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육아휴직도 늘리고, 저는 이제 방금 그 말씀 중에 육아휴직 위주가 아니라 이 온종일 돌봄이 사실 거기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0살, 11살까지는 계속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게다가 점점 형제도 없고 하니까 또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 기간들은 긴데, 그거를 지금 그래서 학교라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교사 집단 포함해서 이 교육부 포함해서 그 빗장을 잘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안정화하자라는 게 좀 첫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그 법률 제정 방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 뭐 네, 노동 쪽은 뭐 더 이상 뭐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부터 디지털 성착취, 범죄도 아닌 성착취 근절 관련해서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최원호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련된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입법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선행되어야 되는 방식이 근본적인 이제부터 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디지털 성착취에 깔려있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는 게, 사실 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특히 최근에 텔레비전 성착취 관련한 범죄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는가, 왜 여성들과 그 다른 또 피해자들은 왜 이걸 초기 단계에서 그 중단을 할 수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기제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성적으로 물러나다라는 소문을 낼 거야, 내지는 너의 범죄 피해 영상을 사람들은 그건 범죄 피해 영상이 아니라 음란물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유포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상 뭐 또 다른 협박이 사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신체상해나 이런 거에 대한 협박은 어떻게 보면 이걸 근저에 깔고 해서 나온 협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여성 혐오적인 인식 전환을 좀 더 먼저 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현행법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등장한 수법을 포섭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이 형태의 범죄가 어떤 식의 사람들의 법익을 침해를 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와 비슷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법률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기존의 그 문제들을 단순히 뭐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개인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역할을 강요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그냥 음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똑같이 이 문제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현행 제도나 법률들이 제대로 적용을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입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제도를 활용할 거면 근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 인식은 이 여성 혐오적인 인식을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출발한다면
어차피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가해 요건들을 그때그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발생한 다음에 새롭게 포섭을 하는 거는 의미는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사후적인 대책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나타날 범죄 유형들을 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입법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출발했을 때 정책을 단순히 피해를 막는 식으로 만들지 말고 가해를 하지 않는 식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뭐 하다못해 예방이나 캠페인을 하더라도 교육을 하더라도 피해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떠나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누군가의 그런 식의 가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문제된 시청자와 소지자의 문제도 좀 더 원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범죄가 이제는 산업화되었다는 점을 정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범죄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입니다. 이 범죄 이전에 있었던 다크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확인된 소득만 4억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솔직히 몇 년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4억을 버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예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 확인된 범죄 수익만 4억이라는 건 이 수사기관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범죄 수익은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인을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 창출하는 사람의 유인 차단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이걸 유통하는 그 유통망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국회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손남진이 어떻게 너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그 기저에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사회는 무능력한가 아니면은 방관하는가 이런 입장 정리를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다. 그럼 이건 확실히 의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 범죄들 바라보는 인식, 그래서 피해자 탓하고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성인 여성은 빼고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 가르고 그래서 사실 이 피해 실체에서 점점 멀어지게 이렇게 호도해가는 방식이 그 전에 발생했던 큰 사건들 다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텔레그램이라서 그렇지 이 사람의 범죄 수법은 김학의 윤중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성착취 기반에서 여성들을 막 이렇게 하는 똑같은데 이거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아주 훨씬 더 많은 조직으로 가담해서 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일 텐데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 맞는데 어떻게 그걸 바꿀까 이런 생각 이제 하게 되잖아요. 뭐 교육 캠페인 이거 막 100년 100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기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음란물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불법 촬영물 교육을 한대요. 불법 촬영물 교육을 하는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그게 교육한대요. 근데 안 된다. 많이 보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성생활을 잘 못한다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 철학이 역시 성교육 현장에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대로 만들어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또 수년간 해왔는데 이제 별로 진전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 21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데 교육도 이제 표준안도 미비하고 캠페인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지금 엠번방 사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가해자 누구였고 여기 누가 가담했는지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것밖에 이제 안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막 이런 얘기가 무식하다고 그러고 피의자 인권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양 있고 절차적으로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상공개 요구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26만 명이건 260만 명이건 간에 누가 어떤 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즐기고 있고 죄책감이 없이 살고 있는지가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건. 디지털 성착취 근절 관련해서는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하는 그 TF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국회에 그 강간죄 객체를 남성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확대하고 친고죄 없애고 막 이랬던 그게 그러면 이명박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거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조직도 구성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입법 공백이 너무 많고 사실은 새로운 유형도 있어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구조를 사실 여가위 차원에서든지 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컨트롤 타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가부가 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인데 그 미투 이후에 범정부 추진 점검단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인지조차 잘 몰라요. 이것은. 우리 조은하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그렇게 알아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변형 카메라가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화가 이렇게 손쉽게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 요번에는 그래도 성착취물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음란물이라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전 그게 그렇게 그게 어떻게 음란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성착취물을 제 핸드폰에서 140원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구조가 몇십억, 몇백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차단해내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정의당 얘기했던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형태 컨트롤 타워라든지 기본 계획이든지 뭔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뭐 성폭력 관련 법제나 그리고 이 지금 남아있던 가해자 행위나 태양이나 피해자 유형 보면서 입법적 공백 몇 번 많잖아요. 뭐 피해 유형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징벌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입법까지를 어떻게 딱 내기가 되게 어려워. 아까 우리 송단희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어떻게 바꿔서 거기 기본계획 같은 걸 뭘 넣게 한 뭐 있으니까 거기에도 유연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 여가부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널려 있어가지고 딱히 어렵다. 아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면서 그 제 안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났어요. 지금 여기에도 대책이 뭐야? 컨트롤 타워 말씀하신데 저는 스쿨미터 때 컨트롤 타워 다 폭망했고 저희 단체가 지금 스쿨미터 관련해가지고 3년 차인데 그냥 처리 결과 공개하라는 거 가지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소송하고 있어요. 항소를 하더라고요. 조희영 교육감이.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중에 제일 이렇게 대놓고 고약했던 분이 막 자기 집무실에 포스트잇 붙이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던 분이 이제 와서 항소하면서 절대 못 준다는 거야. 1심에서 져놓고도.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때 너무 전국적으로 스쿨미터 뜨거우니까 이제 부총리하고 딱 서서 뭐 해는 척만 하지 흐지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M1방 컨트롤 타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역시도 그때의 그 어떤 열기를 가라앉히는 그냥 물 뿌리기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매번. 근데 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생각하게 된 게 지금 공약집에 정의당이 그거 써 놓았고 너무 반갑긴 하지만 늘 뭐 군형법 뭐 개정하는 거나 차별금지법 정의당은 또 얼마큼 절실하냐의 문제가 늘 의문부로 남잖아요. 근데 여성 혐오만 만연한 게 아니라 혐오가 너무 만연해 있고 거기에는 여성도 어떤 피해 당사자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혐오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누군가 이렇게
지배 또는 혐오 또는 멸시 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범죄고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그래야 뭐 댓글도 하지 마라 뭐라 이런 그 디테일들이 거기서 출발하는데 차별금지법 이렇게 계속 빼고 가는 거는 진전 없다고 좀 보는 편이고요. 하고 제 여성단체 중에 되게 특이하게 또 양육자, 뭐 엄마 이런 그 정체성이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캠페인 같은 거 저도 정말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페미니스트로 우리 아이들을 성별과 성적 지형과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페미니스트로 기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역시나 스쿨미투 가해자 완전히 차별되고 교단 떠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 어떤 인권이나 페미니즘에서 배워야 될 공간이 학교인데 거기서 성범죄가 이렇게 그 뜨거운 그 고발 이후에도 제자리를 한다면 다시 가해교사 복직해가지고 이렇게 다녀버리면 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되게 보는 편이에요. 하고 유명인의 미투든 그래도 언론이 봐주니까 그리고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니까 해결되지만 스쿨 미투는 익명성 트위터 이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대충 묻고 가려는 게 너무 요새 보입니다.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고 차별금지법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말 연동해서 여기서는 뭐안 안 다뤘는데 저는 이게 성평등 교육 문제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성교육 표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지금 반성 잘못했나 제가 교육부 대책위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고쳤다고 생각도 하는데 바깥에서 보는 건 되게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교육부가 처음에는 되게 조금 그랬는데 가장 저항은 이 성교육 표준화는 사실 이거는 당사자들이 전혀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안 움직여요. 근데 이게 표준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시수를 잡아내기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뭐 대만은 제가 성평등 교육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이거 강제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엠번방 사건에서도 하나의 시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학교 내에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국회가 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시 교육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어서 이걸 실효성 있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또 스쿨미투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식 권력과 그 연령 권력, 뭐 이런 권력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내에서 아이들하고 이게 권력이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유계에 대한 저항 형태.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운동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한국의 이 스쿨미투는 전 세계에서 없는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싸움이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이게 미칠 영향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하고 이게 연결돼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선생님 뭐 그 스토킹은 뭐 스토킹 방지법 만들어라밖에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가폭은 가폭 전면 개정해라 목소리 좀 바꿔서 되고 뭐 이런 조항 얘기밖에 늘 하셔도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그 얘기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성매매는 너무 관심이 지금 없어서 이 문제 사실 이것도 약간 성매매 지형도 옛날 같은 지형이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별도로 좀 자문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고요.